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네, 축구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축구는 골을 넣는 팀이 이깁니다. 골잡이를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원톱이냐 투톱이냐를 결정하는 감독의 고민이 그래서 큽니다. 원톱으로 내세울 경우에는 골 결정력이 탁월한 선수가 절대적입니다. 문전에서 밀리지 않고 헤딩도 잘하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득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혼자 해내야 하기 때문에 벅차죠. 투톱은 스트라이커로 2명을 내세우거나 또는 한 명의 스트라이커와 그를 받쳐주는 어시스터를 배치하는 전략이죠. 2명의 스트라이커가 창조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득점으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문재인 정부 2기 청와대 정책사령탑을 맡은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이 더 이상 투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 심주어 말했습니다.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뒷받침 그리고 보좌 강조한 것으로 읽혀집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의 한 대표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말 잘 듣는 관료 출신 부총리가 이너서클에 이념 편향적인 왕 실장에게 끌려다니면 나라 경제는 이제 끝장이다. 새로운 원톱 시스템 득점이냐 실점이냐 내년 나라 살림을 놓고 벌이는 국회 예산안 전쟁이 볼만해졌습니다. 오늘 3부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해서 경제사령탑 투톱 교체 원톱은 문제없을까 집중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을 다가오고 있는데 인상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이 얘기 먼저 좀 알려주실까요? 네, 먼저 라면값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기호식품인데요. 예, 이 팔도 측이 다음 달부터 이 컵라면 상품 그 왕뚜껑 소비자 가격을 9.5% 올린다고 네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오다 보니까 저 밖에도 한 개가 놓여 있던데요. 그렇군요. 예, 비빔면도 4.7% 인상한다. 그리고 얼마 전 우유값 인상 소식 전해드렸는데 미스터 피자 측도 최근에 이 불고기 피자를 비롯한 6개 제품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네네. 자동차 보험료도 다음 달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비요금 인상이라고 그럽니다. 예. 이 적자폭을 감안하게 되면 한 7% 정도 올려야 하지만 금융당국은 한 2% 안팎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고 실제로 그래서 한 3% 정도에서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입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친구를 주말에 만났는데 임대료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 피부에 먼저 와닿는 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임대료는 예정돼 있었던 것이고 지금 또 진행 중인 것인데 네. 이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적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좀 피부로 좀 느꼈습니다. 경제 투톱이 교체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투톱은 없다. 근데 그 투톱이 없다는 얘기를 원톱에 나선 사람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이상했어요. 이제 김수현 지금 이제 정책실장은 이제 더 이상 투톱이란 말이 나오게 하지 않겠다. 경제사령탑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시중에서는 오히려 김수현 실장 쪽으로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예. 그쪽 원탑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이 소득주도 성장 부분은 이제 그대로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김수현 이제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좀 후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분리할 수 없는 패키지다. 큰 틀의 방향은 수정할 생각이 없다라고 네네. 일단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홍남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쟁을 벌이기보다 의도치 않는 문제가 만약에 발생이 되면 경제팀과 머리를 맞대고 친밀하게 논의에 이를 보완하겠다. 예. 약간은 이제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 두 사람 모두 지금 경제가 지금 현재 위기까지는 아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네네. 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있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의 뭐 경제교사로도 통하는 분인데 그분은 어제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지금은 경제 뿌리가 흔들리는 시기다. 위기 논쟁은 한가한 말장난이다. 예. 네. 논쟁하지 않고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네. 예. 좀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어제 북한에 귤을 보냈어요. 김정은 위원장 답방과 관련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김 위원장 답방이 올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는 계속 뭐 답방 추진하겠다라고 예.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속에서 이제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송이버섯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것에 대한 답례로 제주산 귤 200톤을 이제 이번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냈고 오늘 보냈고 모두 4차례 우리 수송기를 통해서 이제 북측에 전달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제 어제 어떤 격려사를 하는 자리에서 네네. 당도 12브릭스 이상으로 엄선한 제주산 감귤 200톤이 군수송기 타고 북한으로 출발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면서 예. 또 이 한라산 관련해 가지고 이 백록담 분화구에 헬기가 착륙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고 또 이 언급한 사실도 좀 함께 알려져 가지고 네네. 이거 뭔가 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제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이 얘기는 사실은 지난번에 평양 정상회담 할 때 또 예. 잠깐 나왔던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제주산 감귤 맛보시고 더 드시고 싶으면 제주도로 직접 오시라. 네네. 그것도 철 지나기 전에 뭐 예.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지 않나. 그렇습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예. 네. 뭐 귤과 함께 또 실무 협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이 동행한 것 같으니까요. 천혜성 차관하고 네네. 함께 갔죠. 예. 네. 서호 청와대. 예. 예. 그렇죠. 비서관도 갔고 그랬는데요. 통일정책비서관 함께 갔습니다.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응급실내 의료진을 향한 폭행에 대해서는 이제는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응급실내 폭행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관련 동영상들이 계속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거 좀 심하다. 심지어 뭐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막 이렇게 의료진을 가해를 하는 네네. 그런 동영상이 또 지난 9월 달에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국민들 우려가 굉장히 높고 또 이 병원 측에서도 이 정부의 대응, 특히 경찰 대응에 대해서 약간 불만도 없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어찌됐건 뭐 어제 이 보건복지부하고 경찰청이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형량 하한제를 추진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네네. 실제로 그동안에 뭐 징역형에 처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거죠. 예. 거의 솜방망이 처벌이다. 네네. 뭐 벌금 조금 내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건데 이것도 한 원인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이 벌금형은 기본적으로 좀 배제를 하고 예.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방안 이걸 좀 이제 일단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추진을 한다 그럽니다. 네네. 또 보안 인력 최소 기준도 좀 명시하고 경찰 대응도 한층 강화를 하겠다. 예.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응급실내 의료진을 향한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당 혁신을 위해서 자유한국당 조광특위위원으로 선임됐던 전원책 변호사 결국 해촉됐습니다. 40일 만입니다. 당의 정상적 운영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쇄신 작업에도 심대한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해임의 이유를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밝혔죠. 혁신 작업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내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문종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홍문종입니다. 네, 뭐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요. 제가 그 의원님 페이북을 봤더니 저도 참 이상하다 해서 그 고개를 갸웃하다가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맨 마지막에 문장에 보면 겁에 질리면 자꾸 목청을 높이는 우리 집 사랑이가 연상돼 실소를 짓게 된다. 이런 우리 집에서 키우는 일단 애완견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오해가 돼서 우리 집사람이 연상돼 이렇게까지 일부 인용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이라고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좀 오해를 좀 풀기 위해서 확인을 좀 했습니다. 네네. 밖에서 보면은 지금 혁신 문제로 해서 비대위원장 얘기로 많은 얘기가 좀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께서 보시기에 전원책 변호사가 해촉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가 돼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열심히 같이 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네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전원책 변호사님이 모셔올 때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뭐든지 하시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다만 우리 방향을 잘 살펴가면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투의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분이 안 오셨으리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분 생각하기에는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의 방점을 둔 거고요. 아마 모셔오는 분들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여기에 방점을 둔 거 아닌가. 여기에서 내가 보기엔 균열이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원책 변호사님 이제 말씀도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또 보수의 여러 가지 그 아픈 점들이라든가 앞으로 미래에 나갈 점들 이런 걸 많이 짚어주신 분이라서 네네. 아마 저희가 또 당원들도 사실 기대가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분도 그 현실 정치가 이렇게 녹록치만은 않다라는 거를 미리 좀 공부도 하시고 각오도 하시고 그러셨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네. 이 하청업체 취급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결국에 그럼 이렇게 본다면 이걸 좀 뒤집어 보면은 하청업체가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했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할 텐데요. 이번 그 해외 결정이 옳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아쉬운 측면이 많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민들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대통령의 지지도 떨어지고 여당 지지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그 지지도를 받아먹는 저희가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아직 저희는 답보 상태에 있거든요. 이제 이런 일들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 국민들이 결국은 저희 당을 외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은 인적 쇄신 하겠느냐 이런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인적 쇄신 뭐 혁신하는 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적 쇄신이 특별히 당의 그 한 계파 뭐 말하자면 당을 나갔다 온 사람들을 뭐 이런 사람들이 당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인적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사당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인적 쇄신이 필요하죠. 혁신 작업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이게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구색받치기 위해서 인적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을 자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보기엔 뭐 지금부터 뭐 한 발자국도 못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미 마각이 드러났기 때문에 당원들이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혁신의 대상이라고 지목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생긴 거죠. 인적 쇄신에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2월 말 전대는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전원책 변호사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전당대회를 2월 말에 한다 하더라도 혁신, 쇄신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시는 건지요?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제 21대 지금이 20대 아닙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계속해서 혁신 작업을 보여줘야 되고 그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이 감동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단 날짜를 정한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 겁니다.
날짜를 정한다는 거는 전당대회를 위해서 전당대회를 위한 전당대 한 개파를 위한 인적 쇄신이 되게 되는 거고요. 네네. 이건 혁신 작업이 아니라 자기 좌파 아닌 사람들을 골라내고 제거하는 이른바 그 좌파 곤란의 좌파 다음 전당대회에서의 그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인적 쇄신 뭐 이렇게 혁신 작업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공천해서 당을 장악하고 떠나가서 대통령 선거에서 그 좌파 사람들에게 주면 어드밴티지를 준다. 뭐 이런 그 약간 불순한 의도의 혁신 작업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보기에는 혁신 작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순수성까지 이제 의심하게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혁신이란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이 손 띄기 전에 네네. 말하자면 혁신 작업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조광특위라는 게 말하자면 당협위원장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전당대회 전에 바꾸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대표 선출한 다음에 바꾸는 게 맞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의 그 주도권에 관한 문제인 텐데요. 예, 이분들이 착각하고 있는데요. 네. 그 조광특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구당 위원장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예. 지구당 위원장 당 대표가 만들어지고 당 대표가 만들어지면 지구당 위원장이나 공천권이나 이런데 그 아주 그 엄청난 그 파워를 갖게 되기 때문에 네네. 지구당 위원장 바꾼다는 것이 이제 지금 이분들이 말하는 혁신이나 지구당 위원장을 바꾼다라는 그런 의도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선출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 네네. 이런 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예. 그 역시도 우리가 혁신 작업을 했다고 할지라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뽑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을 잘 됐다고 해도 공론보에 지나지 않고요. 예. 잘 안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 더더군다나 제가 보기엔 별 의미가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번에 그 전원책 변호사가 이렇게 되면서 후임이 와야 될 텐데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누가 오려고 할까요? 뭐 오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네. 결국은 하여간 모양이 우습게 됐고요. 중요한 것은 하여간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원들도 지금 혁신 작업에 관해서 이제는 별로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전당대회를 하기 위한 그 땜빵 작업 정도에 그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고 네네. 이 땜빵 작업 자체도 좌파의 그 이익을 최대한도로 그 늘리기 위한 그 정치적인 술수나 뭐 이런 걸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예.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하자면 무슨 특별한 개파의 그 아바타가 되기 위해서 또 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감동질 만한 인물이 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졌죠. 뭐 아쉽다는 표현 하셨습니다만 결국엔 전원책 변호사 해촉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런 입장 아니신가요? 처음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얘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네네. 과연 누가 전원책 변호사에게 그런 모든 권한을 줬느냐. 제가 그렇게도 이미 중진회에서 얘기했고요. 네네. 결국 이런 식으로 당원들의 도움, 말하자면 총의를 거치지 않은 그게 조광특위가 됐건 뭐가 됐건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를 제가 미리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원책 변호사께서 아깝게도 희생제물이 되신 거죠. 자, 그 연관해서 김무성 전 대표에게 덩치값을 못한다 뭐 쓴소리도 하셨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뭐 사실 김무성 대표라고 지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대개 다 이제 그렇게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론적 뭐 탄핵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탄핵의 당위성이랄까 뭐 헌법 질서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일컬어서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예. 그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참 이런 표현이 좀 약간 거칠긴 합니다만 그대로 인용한다면은
탄핵 때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다가 자신들의 문제가 걸리니까 슬금슬금 기어 나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빌미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홍준표 분이 이미 여러 번 그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았고요. 또 그분 말씀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별로 의미가 없는 말씀으로 이미 치부가 돼서 당에서는 우리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을 간주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정도까지 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분 얘기 애처롭긴 합니다만은 그냥 참고할 사항조차 못 되는 거죠. 의원님, 태극기 부대를 끌어안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극기 부대 당연히 끌어안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죠? 그분들이 말하자면 우익의 근간이 되거든요. 네네. 물론 태극기 부대처럼 우리가 말하는 아주 극단적 우익, 이런 우익, 이런 사람들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네네. 우리가 보수 대통합, 우익 대통합,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네. 태극기 부대 당신들은 우리의 일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논리에 모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끌어안아야 되나. 네네. 저는 그분들에게도 그런 주문을 하거든요.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건 맞다. 네. 그러나 여기서 당신들이 말하자면 숨어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네네. 마치 우리 우익 전체를 끌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은 결국은 또 다른 정의당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각인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분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도 복당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겠네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저희 힘을 합쳐야죠. 예. 바른미래당도 통합하시는 겁니까, 그럼?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탄핵 백서 얘기를 할 때 네네. 탄핵에서의 자기 역할이 뭐였는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고해성사가 필요하다. 그것 없이는 우리가 내비게이션 없이 어느 모르는 길을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네네.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어디도 할 수 있죠. 심지어는 민주당 아니라 거기보다 더 멀리 갔던 사람들도 저희가 결국은 포함해야죠. 네네. 그러나 자기가 우리 당의 근간이 되는 백서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검진을 마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 예. 그리고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자기가 어떻게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자기가 어떻게 우익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또 우리 통합된 우익을 위해서 하나가 되겠다는 거.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고 네. 그냥 이렇게 숫자를 늘리는 것 같은 그런 우익 통합이라는 거는 이건 오가지 잡다는 거는 마찬가지죠. 알겠습니다. 예.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홍문정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에서는요. 박찬종 변호사를 연결해서 최근 정치 상황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죠. 출발 새 아침. 원로가 전하는 탁월한 식견과 이야기. 출발 원탁회의. 네, 원로들의 탁월한 식견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출발 새 아침 원탁회의, 현안이나 이슈의 맥락과 본질을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에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 조직 강화 특위 전원책 변호사가 해촉됐습니다. 해촉을 바라보는 시선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혁신비대위원장에도 거론됐던 분이시죠. 박찬종 변호사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원책 변호사 해촉 이후에 해석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때의 그를 지지했던 네네. 계층 가운데서 상당한 숫자가 자유한국당을 거들떠보지 않고 외면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병준 위원장이나 전원책 변호사가
무슨 사연이 있어서 서로 티격태격 하든지 간에 그것이 네네.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고 질이 멸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예. 그리고 제1야당 국회의원 그 120명 이상인 그 당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독주 분출한데도 불구하고 야무진 모습으로 제1야당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안 거들떠본다 이거죠. 거들떠보지 않는 존재가 된 그 근본 원인을 자유한국당 그 의원들이 집단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네네.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저보고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네네. 이게 탄핵 사태의 수렁에서 아직도 빠져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가장 큰 원인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있지요. 네네. 그거 스스로 자초했지요. 그 20대 국회의원의 공천 파동을 대통령이 주도해서 일으켰지요. 네네. 미운 놈 찍어내라, 배신자 찍어내라, 유승민, 그 다음에 김무성 일파 등 찍어내라. 거기에 칼춤 추면서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공천 파동에 보조자 역할을 했던 그 친박들 때문에 네네. 결국 상당 숫자가 공천에서 쫓겨나고 홀대받고 박해받았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하나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한 사람만. 순천구 국회의원이었던 주호영 의원이 공천에 이제 탈락하니까 네네. 이항구 당시 공천심사위원장을 찾아가서 왜 내가 공천에 탈락했느냐 항의를 하니까 정무적 판단입니다. 예. 이러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무소속으로 나가서 어렵게 무소속 당선됐어요. 예. 예를 들면 이런 비박들이 20대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탄핵 사태가 생기는데 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을 품고 정말 미안하게 됐다라든지 우리 힘을 같이 합치자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이 여전히 친박들과 박근혜 대통령 이들을 외면하고 하니까 네네. 그래 이 모든 굴욕과 홀대와 박해를 참고 우리가 살신성인하는 자세로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반대해야 된다. 이걸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예. 정치의 기본도 결국 인간의 본성, 감정이 작용하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탄핵 대회에 이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됐지요. 네네. 그게 오늘날 이 당이 이 꼴로 된 가장 큰 원인인데 네네. 여기서 황골 탈퇴를 하려고 그러면 친박 핵심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 파동에 칼춤 추고 그리고 비박을 압박했던 그 사람들 중에 적어도 15명 이상은 정계를 떠나야 돼요. 비박을 많이 만들어낸 구성원은 잘라야 된다는 배경이시죠? 그렇죠. 그 책임이 어떤 책임인가 하면 네네. 공천 파동 거기에 직접적 원인 책임이라고 보겠다도 네네. 박근혜 대통령 그만큼 친근한 자리에 있던 친박 핵심들이라면 대통령께 각하 공천 파동을 이렇게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예. 비박도 전부 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배신자 찍어내기 이런 식으로 아니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역대 대통령 누구도 공천을 앞두고 이런 놈을 잘라내라 저 놈을 배제하라 이렇게 얘기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 노력을 친박 핵심들이 한 일이 있느냐? 네네. 이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해서 그 원인 책임 그들이 친박이라 그러고 박 대통령을 감싸고 호가호위하고 좀 말씀드리긴 안 됐습니다만 누릴 거 다 누리고 기득권을 누리면서 그 공천 파동에 대통령에게 제동을 걸지도 못하고는 그 책임을 져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얘기는. 지금 변호사님 그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거명된 적도 있으신데 만약에 되셨다면은 전원책 변호사를 이번에처럼 해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가정법으로 물으시니까 그런데 네네. 이게 15명, 최소 15명은 잘라야 돼요. 당은 당규 규정에 의해서.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잘라내야 돼요. 제명해가지고 축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은 당규 규정에 의해서 안 될 것 같으면 국민의 힘을 등에 업고 무슨 수라든지 간에 잘라내서 해야 돼. 이름을 말씀해 주실 수 없으시고요. 지금 15명에 대한 명단이 누구누구다라고 말씀하시기는 곤란하시고요. 곤란할 하나도 없습니다. 네, 누굽니까? 가만히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네네. 지금 사법 처리 당한 사람들 대부분이 친박들 아닙니까? 예. 그리고
거기 한번 못 해보십시오. 누구누구. 당장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구계자고 야인입니다. 그러함에도 자유한국당이 끝내 이런 식으로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제가 그 당 기자실에 가가지고 명단을 제 나름대로 발표할 생각이에요. 국가한테. 조금 전에 홍문정 의원을 연결했을 때 한국당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좀 그랬었는데 김무성 의원 간에 또 김무성 의원이라고 본인이 뭐 직접 거명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누구든지 다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거명이었었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친박들의 책임은 지금 말이지 홍문종 의원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비박들이 탄핵에 찬성해서 이 꼴이 됐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면 안 되죠. 아, 그런가요? 예. 전가시키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친박 그 핵심들 책임을 지고 정계를 떠나도록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김무성, 유승민 의원 등 이른바 박해받았던 비박들은 그 나름대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건 간에 문재인 정권 탄생이 되고 오늘날 국정이 이렇게 혼란에 빠지고 국민이 걱정하는 사태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성적 견제에서 우리에게도 어떤 책임이 있다. 그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야 비로소 자유한국당이 대동 크게 합칠 수가 있는 것이지. 친박들이 저런 식으로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뭐 오늘 아침에도 YTN 뭐 나는 방송 못 들었으면 방송에 나와서 자기들 기득권 지킬 소리하고 이거 안 될 일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될 일이라.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재등판론 뭐 나오고 있고 이 같은 그 연장선상에서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준표 대표 개인은 대표할 때부터 그가 이 정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하고 있는 그 비판의 그 내용의 주류는 나는 옳다고 봐요. 그런데 말할 때의 자세, 그다음 표현 이런 것이 이게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가 정치인들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죠. 그 자기 잘못이지 그게. 그런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게 포장을 해서 적당한 때 잘 말할 수 있는데 그 홍준표 씨가 하다 보니까 신뢰를 잃었죠. 그러니까 홍준표 씨는 그 자신의 신뢰의 위기에 쌓여 있다. 보수대 연합 얘기 나올 때마다 태극기 부대까지 끌어안아야 한다. 그래서는 곤란하다. 양쪽의 그 입장들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모든 거 근본적으로 지금 120명 국회의원 가운데 친박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비박이 대승적 견지에서 국민에게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의 일부 책임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되고 난 이후 같으면 그 이후에 뭐 태극기 부대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포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말기암 환자에 비교될 수 있는 이 상태를 두고 그것을 적출 수술을 하지 않고 그 위에 기득권을 다 지키면서 누구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거 사상 누각이에요. 사상 누각. 그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막상 당에 직접 들어가 보면 인적 쇄신이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 정치의 한계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 대한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한국당이 어떤 식으로 그럼 쇄신을 해야지 된다고 보시는지요? 비상대책위원장 된 이가 그 자리를 걸고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자를 사람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봉합을 해야죠. 그러지 않고 자꾸 세월 가는 대로만 흘려보내고 그리고 뭘 하는지도 모르게끔 이렇게 되니까 자꾸 지리멸렬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정광석화처럼 해야 돼요. 그럼 김병준 위원장이 지금이라도 단칼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세로 하면 나는 국민이 호응하라고 봅니다. 잘라낼 사람부터 우선 잘라내요. 그렇다면 전당대회 전원책 변호사가 얘기했었던 6월 얘기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전당대회 시기가 2월에 하면 어떻고 6월에 하면 어떻습니까? 2월에 하면 이 당이 이 상태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또 6월에 한다고 해서 그 사이에 잘라낼 사람 제대로 잘라지고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번 주 안이라도 잘라낼 사람 잘라내야죠. 그게. 단칼에 해야 돼. 단칼에. 자,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잘라야 된다는 명단 15명 김병준 위원장한테 주시겠습니까? 언제 발표하실 겁니까? 최소 15명이에요. 최소.
한 20명 내외가 돼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기가 막히는 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같아. 도대체. 네네. 도대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같아. 예. 그 비박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해받고 홀대받고 공천에 쫓겨나고 네네. 그런 사람들이 향해가지고 말이야. 너희 놈들 때문에 당이 이 꼴이 됐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게. 잘라내야지 그게.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인물에 대한 말씀 저희들이 한번 기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 소용돌이 계속 된다면 제가 이게 관심 있는 원로들하고 모여가지고 명단 예. 발표할 생각이에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계획이 있으면 제가 YTN에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